어느 날 아내나 남편이 몰래 통장을 꺼내 들고는 조심스럽게 계좌에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묻는다면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만약 그 모든 행동이 처가나 본가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당신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다시 한번 믿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단호하게 가로막으시겠습니까? 천륜이라는 이름의 굴레가 끊임없이 양보와 인내를 강요할 때 당신은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겠습니까? 아니면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 위해 마지막 방어선을 구축하시겠습니까?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65살 박상훈 씨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어느 날 그의 아내는 전화 한 통을 받은 뒤 평소보다 더 차분해졌지만 그 침착함 너머에는 지독한 갈등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진실을 마주한 순간 상훈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집 안의 모든 은행 카드, 통장, 퇴직연금 계좌를 몽땅 찾아내 깊숙한 곳에 숨겨버린 것이죠. 그가 아내의 물은 마음을 본 것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원가족의 그림자가 평생 아내를 붙들고 늘어지는 것을 보며 수십 년을 견뎌왔지만 이번만큼은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기회를 주지 않으려는 게 아니야. 하지만 우리의 노후까지 통째로 잃어버릴 수는 없지 않겠어?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과 양심, 그리고 가족애라는 이름의 사슬 사이에서 벌어지는 처절한 결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노년의 안전망은 과연 누가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제 이름은 박상훈입니다. 공직에서 평생을 보내고 얼마 전 퇴직한 65살의 평범한 가장이죠.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성실히 받은 월급으로 가족을 부양하며 남부럽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제 아내 김미숙은 저보다 2살 어린 참으로 선하고 책임감 강한 여자입니다. 하지만 아내에게는 평생 고치지 못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늘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 특히 친동생인 김진호에게 평생을 헌신하며 마음을 졸이는 일이었죠. 두 사람은 경상도의 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시절 시골이 다 그랬듯 아내의 집안도 남존여비 사상이 유독 심했습니다. 아들은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고 딸은 언젠가 남의 집 식구가 될 존재로만 취급받았죠. 아내가 태어나던 해 장인어른은 태몽만 믿고 아들인 줄 알아서 기쁜 마음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 집터까지 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태어난 아이가 딸이라는 걸 알자마자 공사는 즉시 중단됐고 일꾼들 품삯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을 정도로 실망이 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2년 뒤 남동생 진호가 태어나자마자 멈췄던 집터 공사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아내는 아주 어릴 때부터 알았습니다. 이 집은 오로지 남동생을 위해 존재하는 집이고 자신은 그저 덤으로 키워지는 존재라는 것을요. 아내는 어린 시절 내내 부모님을 도와 토약볕 아래에서 김을 메고 채소를 가꿨습니다. 살칼이 벗겨질 정도로 고생해도 어머니는 여자애는 고생 좀 해봐야 한다는 말뿐이었죠. 하지만 남동생은 어땠을까요? 개구리를 잡으러 다니고 나무 위 새 둥지를 뒤지며 놀기 바빴습니다. 아내는 쓴웃음을 지으며 회상하더군요. 동생이 새알 몇 개만 가져와도 아버지는 내 아들이 영리해서 그렇다며 온 동네에 자랑을 늘어놓으셨다지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면 안쓰러움과 함께 무거운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내는 지금도 가끔 한여름 열기에 달아오른 살갗과 틈이 갈라진 어린 시절의 거친 손등이 꿈에 나온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졸업 후 아내는 장학금을 받으며 악착같이 공부해 사범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 집을 탈출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아내는 자신이 받은 상장들을 벽에 붙여두었던 이유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부만이 이 집에서 나갈 유일한 길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남동생 진호는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배우고 화투판을 기웃거리며 속을 썩였습니다. 아내가 집에 돌아와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꾸짖으면 장인어른은 허허 웃으며 남자가 담배도 좀 피우고 사람들과 어울릴 줄 알아야 나중에 애비 노릇도 하는 법이라며 아들 편을 드셨습니다.
그것이 사회성이라면서요. 제가 진호를 처음 본 건 저희가 결혼하던 해였습니다. 그는 담배를 뻑뻑 피워대며 저에게 말하더군요. 누나가 운이 좋네. 공무원 남편을 만나고 말이야. 나처럼 매년 알바나 전전하는 인생이랑은 다르네. 그러더니 대뜸 돈 좀 빌려줄 수 있느냐고 묻더군요. 친구가 소개해준 사업에 투자해보고 싶다면서요.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와는 결코 궤를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아내가 언젠가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부모님의 사랑 같은 건 이미 기대도 안 해. 하지만 평생 저 동생에게 발목 잡혀 살고 싶지는 않아. 입으로는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지만 속마음까지 모질지는 못했습니다. 아내의 눈빛에는 증오가 아닌 채워지지 못한 보상심리와 서글픈 책임감이 서려 있었거든요. 저희가 결혼하던 해 서울에 20평도 안 되는 작은 빌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제가 수년 동안 모은 연금 대출과 적금을 털어 마련한 첫 집이었죠. 아내는 그때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친정일에는 절대 관여 안 할게. 저도 반신반의했지만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짐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깨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오니 식탁 위 국그릇에선 아직 김이 나고 있는데 아내는 전화기 옆에 앉아 안색이 파리하게 질려 있더군요. 수화기를 꽉 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알아볼게. 아내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밥 한 술 뜨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별거 아니라고만 하더군요.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남동생이 지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다리를 다쳤는데 병원비가 없어 어머니에게 매달렸고 돈이 없던 장모님이 결국 아내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당시 제 월급은 300만 원 남짓이었고 주택담보대출금의 보험료, 아이들 보육비까지 겹쳐 빠듯한 형편이었지만 아내는 비상금 50만 원을 털어 송금했습니다. 저는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고집을 피웠죠. 급한 불만 끄는 거야. 매번 이러진 않을 거야. 하지만 사실은 잔혹했습니다. 매년 명절 전후만 되면 어김없이 아내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죠. 장모님이 울면서 동생이 방세도 못 낼 처지다라고 하거나 처남이 직접 전화해 좋은 투자 기회가 있는데 조금만 밀어달라고 애원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명절에 처가에 내려갔는데 술에 취한 처남이 가족들 앞에서 대놓고 말하더군요. 누나는 시집 잘 가서 잘 사는데 어떻게 동생 하나를 안 끌어주나. 그 눈빛에는 고마움이라곤 손톱만큼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의 오만함 뿐이었죠.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그릇만 닦다가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희는 처음으로 크게 다퉜습니다. 여긴 우리 가정이야. 당신 동생 현금 인출기가 아니라고 제 외침에 아내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몰라. 부모님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동생을 저렇게 창피하게 둘 수는 없잖아.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당신은 내 아내잖아. 우리 미래가 비참해지는 건 무섭지 않아? 아내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거 알아. 그런데 마음이 도저히 안 편해. 그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슴 깊이 박힌 죄책감, 자신은 고생해도 되지만 동생은 굶주리면 안 된다는 강박 같은 집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의 노후는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때부터 저는 가계부를 꼼꼼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지출이 갑자기 늘어나는 날이면 처남에게 또 연락이 왔구나 짐작할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해 처남이 갑자기 증발하듯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처음엔 장모님이 진호가 요즘 전화를 안 받는다며 걱정 섞인 전화를 해왔죠.
아내는 처음엔 바쁜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메신저를 보내도 읽지 않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죠. 장모님은 패닉에 빠졌고 아내의 마음도 타들어갔습니다. 낮에는 직장에서 겨우 버텼지만 밤이 되면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밥을 먹다 말고 눈물을 쏟곤 했습니다. 처남이 비록 듬직한 동생은 아니었을지언정 함께 자란 핏줄이 갑자기 사라지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공포가 아내를 짓눌렀던 겁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지만 아내는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너무 요란을 떠는 것 같다며 망설였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고 예전 직장 동료를 통해 알게 된 흥신소 같은 곳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그리고 지인들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했습니다. 사방팔방으로 수소문하며 20만 원 정도의 경비를 써서 처남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죠. 아내는 열흘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쯤 베란다에 나가보니 아내가 담배를 물고 있더군요.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인데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처럼 극도의 불안이 닥칠 때면 가끔 저렇게 담배 한 개비로 화를 사귀곤 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저녁 제 휴대전화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찾으시는 김진호 씨. 예전에 안산공단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 같은데 지금 김해 쪽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네요. 저는 즉시 아내에게 알렸고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침내 연결된 전화기 너머로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왜 번호를 바꾸고 연락 한 통 없어?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시는 줄 알아? 한참을 통화하던 아내의 목소리가 점차 잦아들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무사하면 됐다. 전화를 끊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아내에게 처남은 태연하게 휴대전화를 잃어버렸고 새 직장에 적응하느라 바빠서 연락 못했다고 했다더군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가족에게 생사 확인조차 안 하는 건 마음이 없는 건지 아니면 아예 가족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건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또 원래 그런 놈인데 따져봐야 입만 아프지 라며 넘기려 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죠. 내가 사람 찾은 건 당신 동생을 위해서가 아니야. 당신을 위해서였어. 지난 열흘 동안 당신 죽어가는 꼴더는 못 보겠어서.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 아내는 고개를 숙이고 알았어라고 작게 읊조렸지만 저는 그 대답이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아내는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처럼 동생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 것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몇 달 뒤 퇴근한 아내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저녁을 차리며 슬쩍 운을 떼더군요. 진호가 창업하고 싶대. 제가 아무 대답도 안 차 아내가 말을 이었습니다. 포장마차 스테이크 집을 하겠다는데 친구가 자리를 소개해줬대. 250만 원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다는데 동업자도 똑같이 내기로 했고 저는 국을 한술 뜨고 물었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떤데? 아내는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믿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엔 정말 진지해 보였어. 사진도 보여주고 저는 아내를 빤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겠다는 거야. 아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수가 당신이 가족 돕는 거 반대 안 해. 그런데 기억나? 지난번엔 족발집 한다고 150만 원 가져갔고 그전엔 배달 플랫폼 사업한다고 200만 원 가져갔잖아. 그때 어떻게 됐어?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땐 제대로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났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연금 합쳐서 한 달에 280만 원이야. 아들은 이제 막 졸업했고 딸은 결혼 앞두고 있어. 예식비에 살림미천까지 우리가 600만 원은 준비해야 해. 그런데 당신 그 돈을 동생한테 주고 나면 우리 미래는 어쩔 작정이야. 아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부모님도 안 계시고 동생 혼자 저러고 있는데 이번 한 번만 제대로 도와주면 내 양심이 좀 편할 것 같아서 그래. 눈가가 붉어진 아내를 보니 마음이 약해졌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당장 허락 못해. 내가 그 자리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부터 할게. 다음 날 저는 아내가 말한 곳을 수소문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자리는 이미 몇 주 전에 장사가 안 돼서 폐업한 치킨집 자리였고 유동 인구도 거의 없는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저는 조사한 자료를 출력해 아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그럼 안 주는 게 맞겠네라고 포기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저는 가계부 잔액이 맞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공동계좌에서 200만 원을 인출한 것입니다. 저는 즉시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중에 조용히 물었죠. 최근에 큰돈 인출된 거 있던데 동생 줬어? 아내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응, 줬어. 저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있던 모든 은행 카드, 통장, 인감, 연금 수령용 통장을 몽땅 꺼내 서재 책장, 가장 깊은 곳에 잠가버렸습니다. 거실로 나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경제권은 내가 관리해. 당신은 손대지 마. 아내는 붉어진 눈으로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봤습니다. 당신, 이제 나도 못 믿는 거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못 믿는 게 아니야. 당신을 난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래. 당신 마음이 너무 무르니까 내가 대신 단단해지려는 거야. 이대로 가다간 우리 노후 자금 다 털리고 나중에 우리 늙었을 때 누가 우릴 도와주겠어. 그날 밤 저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다음날 아내가 카드가 어디 있냐고 물었지만 저는 당분간 신경 꺼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얼마 뒤 아내가 시장에 갔다가 동네 이웃인 최 씨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는 입이 아주 거친 분이었죠. 아내를 보자마자 대뜸 그랬다더군요. 진호가 요즘 그렇게 힘들다는데 누나가 돼서 나 몰라라 한다며 남들은 동생 집 대출금도 갚아준다는데 참 매정하기도 해라. 아내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며 돌아왔습니다. 종일 밥도 안 먹고 누워있는 아내를 위해 제가 직접 국수를 삶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남들이 뭐라 하든 그게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가정을 지킬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야.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또 돈을 주면 당신 나랑 이혼할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혼은 안 해. 하지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은 내가 지킬 거야. 이건 우리 두 사람의 노후를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야. 그 말에 담긴 제 진심을 느꼈는지 아내는 한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제가 다시 노크를 하자 아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눈이 팅팅 부어 있더군요. 아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상훈 씨, 내가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시집가서 잘 사니까 친정동생 버렸다는 소리 듣는 거야. 그 소리가 내 가슴을 후벼 파.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당신이 냉혈한이라서 그런 게 아니야. 당신은 평생 남을 위해 우산을 씌워주다가 정작 당신 몸은 다 젖어버린 사람이야. 이제는 당신 우산을 당신이 써야 해.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도 독해지고 싶어. 그런데 걔가 나 말고 누가 있겠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돕되 선을 정하자.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목돈을 줄 수는 없어. 대신 내가 매달 처남 이름으로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료를 대신 내줄게. 그럼 최소한 그 친구가 늙어서 밥은 굶지 않을 테고 아플 때 병원은 갈 수 있잖아. 그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도리야. 아내의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한 달 생활비 조금만 아끼면
매달 20만 원 정도는 동생 보험료로 낼 수 있어. 대신 약속해. 절대 몰래 돈 건네지 않겠다고. 아내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고개를 세게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내와 함께 우체국과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자동이체 설정을 마쳤습니다. 아내는 서류를 작성하며 물었습니다. 당신, 내가 참 바보 같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보 같아서 더 안쓰러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먼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내가 조금 변했음을 느꼈습니다. 원가족과 현재의 가정 사이에서 흔들리던 여자가 아니라 비로소 선택할 줄 아는 성숙한 보호자가 된 것 같았죠. 그의 모든 카드를 숨긴 이후로 겉보기엔 평온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정적이었습니다. 처남은 돈줄이 막히자 친척들 사이에서 아내 험담을 하고 다녔습니다. 누나가 노후 자금을 쌓아두더니 이기적으로 변했다느니, 매형이 자기 같은 사람을 무시한다느니 하는 소리였죠. 심지어 아내가 몰래 금부치를 사고 호강하며 동생은 나 몰라라 한다는 헛소문까지 퍼뜨렸습니다. 저는 무시하려 했지만 아내는 친척들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밤새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상훈 씨, 내가 정말 나쁜 누나야. 부모님은 늘 누나가 동생 양보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나 평생 양보하며 살았어. 청춘도, 돈도, 내 가정의 안온함까지 다 내어줬는데 이제 너무 지쳐. 아내는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저 너무 오랫동안 타인의 삶을 짊어지고 왔을 뿐이야. 아내는 그 후로 처남의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번호를 차단하고 메신저도 끊었죠. 복수하려는 게 아니야. 그저 더 이상 소모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더군요. 시간은 흘러 아들은 결혼을 했고 딸도 좋은 직장을 잡았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풍족하진 않지만 부족함도 없습니다. 주말이면 남한산성에 오르고 저녁엔 같이 뉴스 프로그램을 보며 과일을 깎아 먹는 평범한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베개 밑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아내가 결혼 이후 동생에게 주었던 돈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신혼 초에 빌려준 10만 원부터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제가 몰랐던 작은 금액들까지 수십 년의 세월이 기록되어 있더군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돈은 돌아오지 않겠지만 이것으로 내 도리는 다했다. 이제는 나를 용서한다. 저는 화가 나기보다는 가슴이 아릿했습니다. 아내는 잊고 있었던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정리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를 품에 꼭 안고 말했습니다. 이제 과거의 장부는 잊어버려. 앞으로는 우리 둘의 인생 장부만 예쁘게 적어가자.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매달 조금씩 처남의 보험료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움이라기보다 절연의 대가이자 한 인간에 대한 마지막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우리는 무정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단단해진 것입니다. 이웃들이 가끔 묻습니다. 어떻게 아내 카드를 다 빼서 관리해요? 아내가 화 안 내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뺏은 게 아니라 아내의 남은 인생을 지켜주기 위해 제가 방패가 되어준 겁니다. 노년의 사랑은 뜨겁기보다 서로의 연약함을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너무 선해서 휘둘린다면 다른 한 사람은 그 선함에 울타리를 쳐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가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카드를 숨겼던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 아내를 지키고 우리 집을 지킨 첫 번째 진짜 보호였으니까요. 예순을 넘기고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제를 돕지 않는다고 해서 무정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거절한다고 해서 이기적인 것도 아닙니다. 진짜 이기적인 것은 자신의 노후를 타인의 무덤으로 만드는 방임입니다. 노년은 당당해야 합니다.
핏줄이라는 이름에 갈취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존엄을 지킬 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박상훈 씨의 행동이 지나치게 냉정한가요? 아니면 지혜로운 결단인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끝없는 요구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품위 있고 단단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